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셀린 시아마 감독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이제 제가 지난해 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까 잠깐 그 프로그래머님 말씀 주셨듯이 사사로운 영화 리스트로 뽑아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다른 분들도 많았을 텐데 제가 이 관객과에 대하여 좀 욕심을 냈습니다. 왜 진행을 하고 싶었냐면 제가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셀린 시아마 감독님을 인터뷰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영접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번 이제 관객과의 대화에서 영화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지만 또 인터뷰했을 때 뭐 어떤 얘기들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들 있었는지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영화 이야기와 더불어서 셀린 시아마 감독님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월드 프리미어 당시에 경험했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탈탈 털어서 제가 한번 다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칸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처음 봤어요.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이 영화가 칸에 초청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를 들려드리는 것도 전 굉장히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2019년에 이 영화가 칸에서 상영되기 전에 그 전해죠. 바로 2018년에 칸에서 전 세계 82명의 여성 영화인들이 칸 리미에르 극장이라고 하면 보통 경쟁 부문 영화 초청되는 메인 극장이에요. 그 극장에서 82명의 여성 영화인들이 레드카펫에 올라서 영화계 내 성평등을 요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82명이냐라고 하면은 그때가 71회 영화제였거든요. 칸 국제영화제에서. 그런데 이 칸 국제영화제 역사에서 71년간의 역사에서 경쟁 부분에 초청된 여성 감독이 단 8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82명이 전 세계에서 모인 여성 영화인들이 그 레드카펫에 올랐어요. 근데 이때 그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심사위원장이었거든요. 그의 심사위원장이었는데 레드카펫에서 대표로 마이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장 권위 있는 황금 종려상은 너무 많아서 이름을 부르기도 힘든 71명의 남성 감독들이 수상했지만 여성 감독 수상자는 71년의 역사 중에서 제인 캠피온과 명예의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아니스 바르다 감독 단 2명이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이때 셀린 시아마 감독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82명의 레드카펫에 올라서 이 케이트 블란쳇과 목소리를 함께했던 82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셀린 시아마 감독님은 프랑스의 50-50 무브먼트, 그러니까 50-50 무브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최근에 이제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프랑스 영화 그리고 TV 업계 종사자의 남녀 성비를 50대 50으로 맞추자는 운동이에요. 근데 벌써 2020년이 와버렸어요. 올해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뭐 남녀 성비를 5대 5로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운동의 창립자 중에 한 명이 셀린 시아마 감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떤 프랑스 영화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페미니즘 무브먼트의 선두주자, 그러니까 선봉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제 함께 하고 있었어요. 셀린 시아마 감독도. 그런데 이런 이제 이 칸에서 이런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그리고 그 자신도 굉장히 페미니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바로 그 다음 해 2019년에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된 거예요. 셀린 시아마 감독의 이 영화가.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냥 이제 여성 감독의 영화들도 초청이 됐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2018년에 그 82명이 레드카펫에 올라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여성 감독들의 영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출장을 갔던 지난해죠.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는 지지난해에 82명이 올라서 했던 그 퍼포먼스가 과연 이번 경쟁 부문 초청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또 심사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까지 제인 캠피온이랑 아니스 바르다
밖에 못 탔다고 했는데 상을 과연 올해는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작년에 그 언론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해 수상 결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난해 칸영화제에 갔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셀린 시아마의 영화가 소개가 됐었다는 거죠. 맨 처음에 월드 프리미어로.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그 칸영화제 많이 취재를 간 기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데 이제 매년 칸영화제 거의 모든 경쟁 부문 상영작을 이제 월드 프리미어로 보는 자리에 맨날 가다 보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이제는 딱 영화 상영이 끝나고 어떤 반응이 오는지에 따라서 대략 저는 그냥 감이 와요. 이거는 수상권이겠다. 이거는 수상권이겠다. 혹은 이거는 뭔가 그래도 반응이 좋네.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해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어땠냐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더불어서 지난해의 호응이 가장 좋았어요. 그 제가 현장에서 느낀 체감의 호응이 가장 좋았던 영화예요. 근데 그 호응이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보통 왜 그 칸에서 한국 영화 상영됐을 때 뉴스에 그렇게 뜨잖아요. 뭐 기립박수 뭐 몇 분 쳤다. 근데 사실은 기립박수는 다 치는 거예요. 다 모든 영화에 다 쳐요.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되는 경쟁 부문의 영화에는 정말 그냥 예의상 다 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호응 자체는 그 현장에서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영화가 어떤지는. 그런데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정말 딱 끝나자마자 그 기립박수 소리와 그 이제 이 셀린 시아마 감독과 이 배우들을 둘러싼 열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분명히 이거는 수상권은 거의 유력하고 어떤 상을 탈 것인지가 관건이다. 저는 처음에 이 영화 월드 프리미어 상영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만약에 이 영화가 수상을 하게 된다면 단순한 수상이 아니고 1993년이거든요. 제인 캠피온이 황금종려상을 탄 게. 근데 그 황금종려상 탄 이후로 여성 감독의 영화가 드디어 황금종려상에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오르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폐막식이 열리는 그런 마지막 날까지 정말 기자들이 쏟아졌고 아마 인터뷰 요청도 다 못 받았을 거예요. 셀린 시아마 같은 경우에 너무나 인기가 많았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는데 폐막식 날 각본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각본상은 보통 뭐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면 본상에 포함이 되지만 각본상은 칸에서 받을 수 있는 상 중에서는 사실은 가장 좀 낮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 상부터 이렇게 주는데 셀린 시아마 솔직히 말하면 되게 뒤쪽에서 불릴 줄 알았거든요. 봉준호 감독이 제일 마지막에 불렸잖아요. 황금종려상이니까. 근데 바로 그 직전쯤 불릴 줄 알았죠. 그 모두가 다 그렇게 좀 예측을 했었는데 의외로 각본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이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셀린 시아마 감독님도 좀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왜냐면 각본상밖에 못 받았나 약간 요런 표정이 저는 약간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도 시상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일을 그만두려던 시기에 이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잖아요. 왜냐면 이 셀린 시아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전에 3편의 장편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내에서는 각본 작업을 더 자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본가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영화를 거듭할수록 계속 호응이 좋다 보니까 이제 나는 그냥 각본가로서 살지 않고 영화 연출만 해도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이제 슬슬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랬다면 아마 본인이 좀 욕심이 났겠죠. 그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더 중요하게 그 인정을 해주는 상이 좀 더 욕심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각본상을 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감독으로서 격려하는 상이 아니라 각본상을 주네? 이런 식으로 이제 셀린 시아마의 어떤 그 말을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셀린 시아마의 이 영화는 이번 시나리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 아름다운 대칭이라든지 균형이나 여성성의 어떤 다층적인 면모를 유려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작품을 만든 감독에게 더 큰 상을 줘서 앞으로의 좀 영화 제작을 격려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때 이제 시상식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각본상을 수상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셀렌시아마 감독이 깐에 초청되었을 때는 아마 주목도가 이전과는 다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봉준호 감독도 황금종 종려상을 옥자와 그 전에 이제 뭐 마더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셀렌시아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감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작품은 프랑스 감독 셀렌시아마의 네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이 영화 이전까지 제가 이제 세 편의 장편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어떤 세 편의 장편 영화를 좀 관통하는 어떤 주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세 편의 영화에는 프랑스 10대 소녀의 삶과 욕망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2007년에 만든 영화가 있어요. 제일 먼저 만든 장편 영화 워터 릴리스라는 작품이었는데 이 영화에 출연했던 아델 에넬이라는 그 배우 있잖아요. 그 엘로이즈 역할로 그러니까 금발 배우 이 아델 에넬이 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던 그 영화고 매력적인 소녀를 짝사랑하는 수영부 소녀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2011년에 만든 톰보이는 남자인 척 행동하는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거루드라는 작품을 연출하는데 이 거루드라는 영화는 파리 교회 빈민 지역을 배경으로 했어요. 방리유라는 곳인데 이 방리유의 10대 흑인 소녀들을 실제로 감독이 롤모델을 삼아서 이들이 어떻게 그 불량 청소년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사회적 계급과 인종차별의 벽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지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첫 영화부터 이 국제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었어요. 셀린시아마 감독은 이 워터릴리스라는 작품은 깐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이 됐고요. 톰보이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테디 심사위원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이전까지 셀린시아마 감독은 현대 프랑스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의 어떤 서사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쉽게 간과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10대 소녀의 목소리들이. 근데 이 10대 소녀들의 어떤 그 시대에 참 그 정제되지 않은 욕망을 다뤘다고 할까요? 그 정제되지 않은 어떤 소원들, 희망들,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정체성이나 외모 콤플렉스 같은 그 10대 세대들이 어떤 민감한 문제들을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타오른 여인의 초상을 통해서 성인 여성 배우들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10대 소녀가 아니고 성인 여성 배우들이 등장하는 18세기 시대극 로맨스 영화를 만들겠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셀린시아마의 행보를 계속 그 팔로우업을 했던 관객들이라면 이것이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가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 셀린시아마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여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소개된 적이 많았었는데 아마 거기서 먼저 이 셀린시아마 전작들을 보셨던 관객들이라면 이번에는 이분이 이제 기성, 성인 배우, 여자 배우들을 데리고 시대극을 찍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깐에서 셀린시아마 감독님 만난 얘기를 이제 슬슬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제가 후기를 말씀드리면 보통 깐에서 이렇게 인터뷰 신청을 하게 되면 길게는 못 줘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기자들이 몇 명씩 참여하는 테이블을 며칠간 정말 계속 돌려요. 하루 종일 돌려요. 그래서 보통 진짜 제가 제일 많이 기자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가 Once Upon a Time in 할리우드인가? 그게 한 20명 들어간다. 20명이 질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거의 이제 기자회견인데 그때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다행히 셀린시아마 감독의 경우에는 인터뷰 요청이 이제 됐고 한 3명 들어갔어요. 3명인지 4명인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명인지 4명이 들어가서 같이 질문을 하는 자리였고요. 근데 이제 셀리시아노 감독님 실제로 뵈면 어떠냐면 굉장히 지적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분 굉장히 지적인 분이시구나.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어떤 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세요. 넘치시고 그리고 이 유럽 기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럽 기자들이 굉장히 이제 사실 좀 덩치가 좀 큰 편인데 이렇게 둘러싸여서 굉장히 체구가 작으신데도 완전히 그 카리스마가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딱 3명, 4명이 굉장히 조용하게 질문을 하는 분위기였는데도 좌중을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그 셀리시아노 감독님이 딱 질문을 진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게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떤 그 기자가 있었는데 다른 기자가 혹시 이 퀴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제 노에미 메를랑이 실제로 이제 레즈비언 배우거든요. 그래서 레즈비언 배우를 캐스팅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감독님이 거기서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질문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말을 딱 끊으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다른 기자들이 다 약간 얼어붙으면서 아 이분에겐 정말 질문을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자리에서 셀리시아노 감독님 만났을 때 몇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영화 얘기하면서 차차 말씀드릴게요. 일단 처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그동안 그 10대 소녀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현대물을 연출을 해왔는데 이번에 시대극을 연출을 어떻게 하게 되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열망이 섞여 있었대요. 본인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데에는 일단 성장하는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 영화 극 중에서 성장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워터릴리스의 주연 배우였던 아델 레넬과 또 다시 한번 작업을 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여성 예술가들을 다뤄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여성 예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 말씀을 많이 주셨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18세기 당시에 여성 화가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어떤 삶과 이들이 작품적으로 예술적으로 이뤘던 성취가 역사에서 지워졌고 우리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결과적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시대극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들이 어떤지 알려주는 거는 이 현대사회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여성 예술가와 이른바 뮤즈라고 불리는 동반자와의 관계이기도 한데요. 이 셀리시아마 감독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피카소의 뮤즈라고 부르던 도라 마르라는 사람이 훌륭한 초현실주의 사진가였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지 않았냐. 그리고 또 피카비아의 동반자였던 가브리엘 부페 피카비아가 이 피카비아라는 사람의 작품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는 뒤늦게 알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예술의 역사가 예술가와 그 동반자 간의 협업의 의미를 축소시켜 왔는지를 지적을 하시면서 현실은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 그 작업 과정에서도 실제로 이 셀리시아마 감독도 여성 예술가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 예술가인 셀린 시아마 감독은 이 영화에서 자신의 예술적 동반자가 되어준 아델 레넬이라든지 노에미 메를랑이라든지 이 두 주연 배우들과 강하게 연대를 하고 자기가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자신의 작품조차 결과적으로는 어떤 예술가와 동반자의 관계, 강렬한 유대 관계로 만든 영화로 그 자신의 작품조차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사랑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초상화라는 회화의 형식을 빌렸다는 게 저는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초상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랑은 가장 거리가 멀고,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포즈는 늘 인위적으로 보통 많이 잡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예술가와 피사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권력 중심이 예술가 쪽으로 가장 쏠려있는 회화의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누구든 이 초상화를 그리려면 누구나 예술가가 원하는 대로 포즈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예술가의 시선이라는 프레임을 거쳐서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게 초상화잖아요. 그런데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보면 누군가의 초상화를 그린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권력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화의 초반부터 엘로이즈를 그리는데 실패하고 떠난 화가의 사연을 듣게 되잖아요. 그 이제 떠난 화가가 남겨놓은 그림을 보면은 엘로이즈의 얼굴이 그려져야 될 부분에 빈칸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엘로이즈는 시선을 주기를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화가에게는 시선을 주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자신이 대상으로 남기를 거부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시선은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저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받고 있지만 저 역시 이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 시선도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대상을 응시할 때 보통 우리는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화가의 시선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이제까지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인물이 화가의 시선을 받는 동시에 자신의 의지대로 시선을 주고 포즈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보면 엘로이즈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리안에게 당신이 나를 볼 때 난 누구를 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평등해요. 아주 동등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엘로이즈가 말하는 평등함이란 시선의 평등함인 것이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관계의 동등함, 평등함은 셀린 시아마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캐스팅을 할 때도 이 동등함에 대한 기준을 마찬가지로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칸에서 이제 인터뷰했을 때 셀린 시아마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리안 역의 노에미 메를란과 엘로이즈 역의 아델 에넬이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캐스팅을 하려고 알고 봤더니 둘 다 동갑이래요. 동갑에다가 키도 같대요. 키도 같아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 연기에 있어서도 이 두 사람은 둘 다 강렬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강렬함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강렬하다고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저 되게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었어요. 그 인터뷰 자리에서.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마리안, 그 화가를 연기했던 노에미 메를랑의 경우에는 독실한 종교인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실한 자세로 하나 봐요, 연기를. 그리고 아델 에넬은 무신론자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거가 아니고 정말 그 어떤 그 상황과 뭐 우연과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렇게 적응을 한다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둘이 그렇게 서로 강렬하게 연기를 하지만 그 방식은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배우들을 캐스팅을 한 뒤에 이 셀린 시아마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미학적으로 그 두 여성 또는 세 여성의 존재감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감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아마 엔차 관람 하신 분들도 이미 계실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은 누군가 말을 꺼내면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동등한 분량의 리버스 샷이 그 뒤에 붙는다던가, 또는 그 두 배우가 한 프레임에 걸리는 장면에서도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대칭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촬영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촬영을 맡은 사람이 여성 촬영 감독인데 클레르 마통이라는 촬영 감독이에요. 근데
저는 이 촬영 감독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예전에 어떤 영화 찍었냐면 알렌 기로디의 호수의 이방인 찍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칸에서 그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죠. 사실 그 누구냐 이번에 셀린 시아마가 심사위원 대상 탈 줄 알긴 했는데 그래도 마티 디옵 감독도 축하할 만한 일이죠. 이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던 마티 디옵 감독의 아틀란틱스도 이 촬영 감독이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삼의 촬영을 맡았는데 다른 작품을 보지 않았던 관객들이라도 이 영화만 봐도 이 클레르마통이라는 촬영 감독이 얼마나 그 멋지게 이 영화를 그 장면을 담아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보면 저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조명인 것 같아요. 마치 그 이제 18세기라서 그렇게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렘브란트 그림 속의 그 장면처럼 보면은 그 밤의 장면들이 밤에 찍은 장면들이 많은데 촛불 조명이나 아니면은 어떤 화롯불에 비친 그 어떤 인물의 얼굴을 담아낸다든지 아니면은 이 밖으로 나가서는 회화의 어떤 한 장면처럼 바위에 이렇게 파도가 부서지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그 풍경 속에 서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잡는데 이게 너무나 그 회화적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클레르 마톡의 카메라는 인물과 자연을 어떻게 하면 더 관능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지 저는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 감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클레르 마퉁이라는 촬영 감독이 예전에 찍었던 호수의 이방인이라든지 아틀란틱스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들 보면 그 영화들은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표면에 그 호수나 아니면은 바다의 표면에도 반사되는 물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관능적으로 잘 담아내는 감독이에요. 인물과 풍경을 너무나 그 멋지게 담아내는 감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촬영 감독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촬영 감독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 전에 이 영화의 제작 과정과 서사에 얽힌 동등함, 아까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균형은 그 두 사람, 그러니까 마리안이랑 엘로이즈뿐만이 아니고 서로 다른 계급인 마리안과 엘로이즈 그리고 하녀 이름이 소피죠. 소피 이 세 사람이 맺고 있는 동반자적인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18세기 프랑스가 어떤 시대였냐면 아직 공권제도가 끝나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뉘었던 시대고 이때는 그런 시대상이 영화 속 인물 그 사이의 대사에서도 간혹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어느 한쪽의 계급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가장 풍요롭게 묘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엘로이즈가 지금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잖아요. 아가씨잖아요, 아가씨. 근데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임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답답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리안느는 결혼을 뭐 해야 될 필요나 이런 건 없지만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이름 아래 이 화가로서 아빠의 사업을 이어받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계급은 좀 엘로이즈보다 낮지만 그리고 소피 같은 경우에는 또 제일 하녀지만 이 결혼 제도에서 자유롭고 또 누군가와 그냥 자유롭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대극에서 보면 여성 캐릭터들이 계급에 따라서 굉장히 좀 평면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시대극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시대극 영화들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묘사되던 이 여성 캐릭터의 생활상을 이렇게 좀 다층적으로 굉장히 다층적으로 구현을 했다는데 이 영화에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지난해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시대극 중에서 가장 그 여성 캐릭터들 보통 왜냐면 여성 캐릭터들 얘기를 왜 하냐면 시대극에서는 여성 캐릭터 활동 반경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되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가거나 뭐 전쟁에 참여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이제 실내극일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들이 시대극에서 등장했을 때 그 동선 자체도 그렇게 그 되게 활동적이지가 않고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좀 같은 그 계급이 있는 그런 시대상을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이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그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더 페이보린 여왕의 여자 같은 경우에도 궁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그 시대 그리고 서로 다른 계급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성들의 욕망이 얼마나 다채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영화라서 제가 지난해 봤던 시대극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작품이 두 작품이었어요. 이 타오른 여인의 초상이랑 그다음에 더 페이보린 여왕의 여자, 이렇게 두 작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그 성취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평면적으로 묘사되던 시대극 속 여성 캐릭터의 생활상을 다층적으로 구현했다. 이것이 어떤 그 성취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당시에 전형적인 여성상이라고 하면 이 영화에서는 어머니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전형적이죠, 이 어머니를 그리는 방식이. 근데 이 어머니가 집을 떠나고 난 뒤에 새 여성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은 이 시대와 관습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관계의 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로 인한 그 해방감을 되게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가장 높은 계급인 엘로이즈가 요리를 하고 소피 그 하녀가 바느질을 하고 그리고 이 화가인 마리안이 와인을 마시면서 한 프레임에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장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대극에서 거의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장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대극에서 쉽게 나오기 힘든 해방감을 주는 장면들이 이 영화에는 종종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극으로서의 이 영화의 특별한 매력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화가 이제 칸에서 되게 화제였다라고 그 소문이 나기 전에 보통 이제 레즈비언 로맨스 영화라고 하면은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든지 캐롤이나 아가씨 이제 생각하셨을 텐데 이 영화들을 생각하고 극장을 찾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생각보다 어떤 러브씬이라든지 아니면은 두 사람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영화는 아니어서 좀 의외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리안이랑 엘로이즈 관계가 계속 진전되려고 할 때쯤에 자꾸 이 하녀 얘기가 끼어들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소피 얘기가 자꾸 끼어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성에게 있어서 사랑의 기억이란 어쩌면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 보면서. 왜냐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사랑의 기억이라고 얘기를 할 때 상대방과 함께했던 어떤 아주 사소한 경험이라든지 또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했던 지인과의 추억까지 포괄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셀린 시아마의 영화는 두 사람의 사랑을 보여주되 다른 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는 그 두 사람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의미를 더욱 확장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피 얘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런데 하녀 그 소피와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마리안과 엘로이즈의 도움을 받아서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장면도 그렇고 또 그런 장면도 있어요. 셀린 시아마 감독이 마리안이 그 생리통을 앓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이 생리통을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피를 통해서 스스로 아기를 포기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영화나 대중매체에서 잘 보여지지 않는 여성의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여성의 삶의 일부인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대중매체가 잘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여성의 모습을 가시화하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도 독특했거든요. 마리안이나 엘로이즈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도 되게 독특하게 찍었는데 보면은 아니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 이렇게 겨드랑이를 어루만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 장면이
아마 이 영화 이전에 든 이유든 레즈비언 로맨스 영화의 전무후무한 장면으로 좀 남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여주지 않고 애써 보지 않으려 하는 이 모습들도 여성의 현실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감독이. 그리고 셀린 시아마 감독이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저 만났을 때 여성들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와 여성의 마음과 욕망과 육체와 사생활에 대한 묘사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감독으로서 늘 항상 우리가 평소에 그 놓치고 지나가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 이미지들을 현실로 데려오려고 노력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그 셀레시아마의 예전 3부작, 그 소녀 3부작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실을 그대로 스크린에 옮겨오는 게 아니고 자신의 계속 그 여성들의 보여주지 않은 모습 그리고 자신이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유니크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이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방금 아이를 지운 소피가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냐면 정말 갓난아이가 닦아줘요 옆에서. 그래서 이 낙태하는 장면이랑 옆에 그 아이 그 새로 태어난 갓난아이가 같이 있는 장면은 너무나 파격적인 장면이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한 장면 안에서 복합적인 레이어를 넣는다는 거죠. 이 셀린 시아마라는 감독은. 그래서 이 감독의 어떤 이 연출 스타일을 이번 영화에서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린 시아마 감독은 예술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극 중에서 세 명의 여성이 토론하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테마를 변주를 합니다. 아내를 사랑했기에 뒤를 돌아봤지만 그래서는 안 됐다는 하녀의 말에 마리안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본 거는 그녀와의 추억을 선택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르페우스가 연인보다는 시인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엘로이즈에 대한 마리안의 선택을 미리 영화가 암시를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그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작품에 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안도 화가라는 그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이 엘로이즈의 사랑은 변질되어 버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변질되어 버릴지도 모를 미래보다는 아름답고 애틋한 감정만 남아있는 현재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딱 봤을 때 영화 맨 처음에 봤을 때 표면적으로 보면은 결혼을 포기하지 않은 엘로이즈가 이들의 사랑이 깨지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마리안 역시 연인보다는 예술가의 선택을 한 겁니다. 아까 오르페우스가 연인보다는 시인의 선택을 했듯이 마리안도 연인보다는 예술가의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하기를 진짜로 원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영화에서 엘로이즈가. 그랬을 때 마리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근데 그 아니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연인으로서의 너보다 예술가로서의 나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셀린 시아마 감독이 또 이 인터뷰에서 저랑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했냐면 이 영화는 여성과 여성의 사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는 작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본인은 왜 보통 보면 이 퀴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자주 등장하는 테마가 외부로부터의 반대 그리고 과연 나는 내가 여성으로서 이 여성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되묻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런 어떤 클리셰적인 장면들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그렇게 연출을 했던 이유는 그냥 이제 이 감독이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빛나고 또 얼마나 충분한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제가 인터뷰한 것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말인데요.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세계에서 욕망대로 살지 않는 거는 그걸 원하지 않는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상에서 자신의 욕망대로 진짜 살 수가 없는 세계에서 욕망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어떤 개개인이 그걸 원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극중 인물에게 그들의 영혼과 몸을 돌려주고 싶었다라고 셀레시아마가 그때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어떻게 보면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에 대한 영화인 것 같아요. 동시에 여전히 이 사랑이 그러면 끝났느냐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도